예, 소개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로 많이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소화기 관련된 청중들인 걸로 제가 생각해서 시술은 주로 소화기 시술, 특히 내시경 시술에 관련해서 호흡기 질환자에서 이슈가 뭐가 있는지 좀 정리해 보았고요. 호흡기 질환자의 수술, 제너럴하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좀 찾아보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78세 남자 COPD 엠피세마가 심한데요. 호흡곤란이 꽤 심한 편이십니다. 평지에서도 가다가 쉬다가 하시는 정도고 진료실에서도 조금 숨차 보이십니다. 환자의 차트를 보니까 폐기능이 정상 예측치의 한 40% 정도 되고 펄스 옥시미터를 해봤더니 92%가 루메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소화기 내과를 방문하셔서 속쓰림과 복통이 있어서 내시경 검사를 원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환자들 어떻게 하시는지요? 글쎄요, 그 개원과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고요. 좀 큰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은 또 안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일 것 같은데요. 저희 위장관 내시경에 그래서 금기가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상대적인 금기로 동반된 질환이 있는 경우 내시경 검사가 위험을 수반하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나 리스크 베너핏을 따져서 해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서 하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혹은 상대적인 인디케이션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 소화기 선생님들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호흡기 환자, 숨차신 환자분들 어떻게 소화기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에 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일단은 당연히 급성기는 피한다. 뭐 폐렴 환자라든지 급성 폐렴이라든지 뭐 COPD 익세서베이션 스테이투스라든지 그런 상태는 당연히 이제 피하시는다고 하셨고요. 그러면은 호흡기 환자라고 다 네이잘 프롱에 산소를 제공하고 내시경을 하시는지 여쭤봤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혹시 내시경 검사 도중에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면 특히 이제 90% 아래로 떨어지면은 바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게끔 대비를 하고 한다 정도 의견이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만성 호흡기 질환자 내시경 시에는 진정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용량만 사용하고 환자분께는 이제 진정제가 좀 덜 들어가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다를 미리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이미 가정 산소를 사용할 정도로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좀 불가피한 경우, 블리딩이 의심된다라든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여쭤본 주니어 선생님하고 시니어 선생님들하고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주니어 선생님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좀 안 좋은 경우를 좀 많이 경험하셨던 선생님들은 조금 더 조심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절대적인 금기는 없다라고 호기 있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많은 센터에서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선생님들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시경 관련 합병증 중에서 이런 호흡기 질환자에서는 진정 관련 합병증이 가장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저산소증이 가장 우려가 되고 빈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올해에 소화기 내과에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화기 내시경 합병증 발생률 전수조사가 이제 발표가 된 아티클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5개년도 평균 블리딩 같은 경우에는 상부, 하부, 진단적, 치료적 내시경 다 합쳐서 한 700예, 800예 정도에서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이 생기는 것 같고요. 퍼포레이션은 상하부 합쳐서
한 300례 정도 연당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데이션 관련된 어떤 문제는 이제 하이포텐전이라든지 레스피레이터리 디프레션 등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60례 정도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전체 이 컴플리케이션은 다이아그노스틱 한 경우에는 한 10,000명당 7명, 치료적 내시경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많아서 10,000명당 13명. 그래서 내시경 하는 10,000명당 한 7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사고의 발생률과 따져봤더니 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비율이 한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정도랑 비슷한 이제 발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데이션 관련된 문제는 퍼포레이션 발생된 것과 가까울 정도로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정 관련 합병증 발생 위험 요소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고령, 단연코 고령에서 많이 생기고요. 비만 환자, 그 ASA 피지컬 스테이투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스테이투스가 안 좋은 경우인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1, 2등급에서는 문제가 없고 3, 4등급에서 좀 더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고 당연히 3, 4등급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고 진정 이제 용량도 조금 감량하고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실제로 이런 그 마취 진정 관련 의료 분쟁이 생긴 경우를 보면은 오히려 가장 많은 범위가 젊은 사람에서 더 많고 ASA 클래스가 더 낮은 좋은 경우에서 대부분의 의료 분쟁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즉 오히려 고령이고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더 조심해서 내시경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 빈도가 적은 반면에 피지컬 스테이투스가 좋고 젊은 분들은 더 강력하게 세데이션을 하다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특히 2차, 3차 병원보다 1차 병원 로컬 클리닉에서 문제가 생겨서 의료 분쟁까지 갔던 경우가 더 많은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진정 관련 약제 중에서는 프로포폴 얼론으로 했었던 경우가 절반 정도, 프로포폴하고 다른 약을 같이 컨비네이션 했던 경우가 또 대략 절반 정도 되고 미다졸람만 단독으로 썼을 때 분쟁으로 간 경우는 많지 않아서 단연 프로포폴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시경을 했을 때에 특히 고령의 호흡기 질환에서 상부위장관 내시경을 했을 때에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지 꽤 오래된 연구인데요. 이 95년 당시에는 진정제 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연구는 세데이션을 하지 않은 환자한테 이루어진 연구였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위쪽은 정상, 아래쪽으로 갈수록 폐 기능이 안 좋은 환자에서 세츄레이션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이제 봤습니다. 진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했을 때에 폐 기능이 안 좋은 환자에서 한 40초, 그러니까 내시경을 시작합니다라고 하고 구강과 인후두부를 통과하는 그 시점에서 세츄레이션이 가장 떨어지고 그 이후에 2분 이후가 지나서는 또 별 문제 없이 세츄레이션이 회복되고 시술도 잘 마치고 그랬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이 시점에 그러니까 40초에서 60초 사이에 떨어지는 거는 내시경이 그 삽입 시에 일시적으로 환자들이 숨을 앱니아가 되겠죠. 잠깐 숨을 참으니까 그때 세츄레이션이 떨어지고 그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정도는 당연히 기저 폐질환이 안 좋은 경우에 환자가 숨을 잠깐 참았을 때에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정도가 조금 더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환자들이 원했던 내시경 검사를 다 못하거나 더 시간이 길거나 짧았거나 그러진 않았다라고 해서 이 저자들은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다. 혹은 세츄레이션이 90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기저에 세츄레이션이 좀 낮은 사람들은 산소를 애초에 좀 주고 하는 게 좀 안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최근에 이제 수면 내시경을 하는 진정 내시경을 하는 현재의 그 내시경 환경에서 얼마나 pre-existing disease가 하이폭시아의 유발인자가 되는지를 본 연구인데요. 이 4천, 5천 개의 케이스를 모아서 봤더니 비만, 역시 비만이 중요한 하이폭시아, 내시경 도중 하이폭시아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엔도콜론을 상하부를 같이 했을 경우에 좀 더 하이폭시아의 인시던스가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AS 클래스도 더 안 좋을수록 조금 더 하지만은 그 정도는 심하지 않았었고요. 특히할 만한 게 COPD나 크로닉 브론카이티스, 엠피세마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이폭시아의 인시던스가 라고 돼 있는데, 더 재밌는 거는 다른 언더라잉 디지즈, 즉 하이퍼텐션, 당뇨병, 그리고 여타의 다른 소화기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하이폭세미아가 더 많이 발생했었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즉 저자들도 얘기하고 제 의견도 저자들의 의견과 이제 비슷했는데요. 아마 이렇게 언더라잉하게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제도 덜 쓰고 조금 더 강하게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안 좋은 사람들은 좀 내시경을 좀 배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좀 셀렉션 됐던 것 같고요. 오히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하이폭세미아의 리스크 팩터인 하이퍼텐션, 당뇨병 환자들은 그런 일반적인 주의만 했지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환자한테서 이렇게 하이폭세미아가 더 많이 생겼다라는 점은 굉장히 독특한 결과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호흡기 질환자에서 내시경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하이폭세미아를 좀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제 연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군은 스텝와이즈 세데이션을 하고 한 군은 컨티뉴어스 세데이션을 했습니다. 스텝와이즈 세데이션은 통상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것 같습니다. 미다졸람을 주시고 프로포폴 주고, 그리고 필요시에 어디셔널 프로포폴을 주는 프로토콜이었고요. 컨티뉴어스 세데이션은 미다를 주고 프로포폴을 컨티뉴어스 인퓨전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스텝와이즈 세데이션, 컨티뉴어스 세데이션, 이쪽은 COPD군이고요. 이쪽은 COPD가 없는 정상 환자군에서 봤더니 COPD 환자한테서 컨티뉴어스 세데이션, 즉 프로포폴을 컨티뉴어스 인퓨전 하였던 경우에 조금 더 하이폭세미아의 발생률이 높았다. 그래서 필요시에 환자의 진정 정도를 보고 어디셔널 프로포폴을 주었던 프로토콜에서 세데이션의 발생률은 정상군하고 COPD군하고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인 것 같아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니셜 도즈로 미다랑 프로포폴 이렇게 주고, 세데이션이 안 되는 경우에 2분 이상 간격을 놓고 1mg 미다졸람, 프로포폴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진정 임상 공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20 룰입니다. 20초 이상 간격으로 20ml를
어디셔널하게 프로포폴을 주는 이게 실제 프랙티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앞서 소개한 아티클하고 비교했을 때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고 스텝와이즈하게 어디셔널 도즈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호흡기 환자한테서 적절한 세데이션 방법이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흡기 환자에서 저희는 기저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내시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디셔널하게 미다졸람을 주거나 프로포폴을 주는 센터에서도 역시 어디셔널 프로포폴 프로토콜로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폭세미아가 생기는 경우 혹은 하이폭세미아가 의심이 돼서 우려가 돼서 산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산소 치료를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느냐? 하이플로우 레이저 캐뉼라를 적용할 건지 심플 레이저 캐뉼라를 적용할 건지 이제 봤습니다. 고령 그리고 언더라인 카디악 레스피레토리 디지즈 피지컬 스테이투스가 안 좋은 경우에 산소를 두 가지 방법으로 비교했더니 내시경 하는 도중에 하이폭시아가 발생해서 어퍼 에어웨이를 메인테인하기 위한 어떤 매뉴버를 시행한 정도, 즉 에어웨이가 막히니까 이게 턱을 들어 올리는 그런 매뉴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 매뉴버를 시행한 레이트 그리고 프로시저를 하는 동안에 산소 유량을 올리는 그런 경우가 하이플로우 네이절 옥시젠 캐뉼라를 했을 때에 스탠다드 네이절 캐뉼라에 비해서 조금 더 그런 빈도가 적었다. 그래서 이니셜리 산소를 주고 내시경을 하는 경우나 조금 더 하이폭세미아 우려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센터가에서 그게 가능하다면 하이플로우 네이절 캐뉼라를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프리세덱스라는 약이 소개가 되는데요. 프리세덱스는 가장 광범위하게 내과 영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중환자실에서 벤틸레이터를 달고 있는 환자의 진정 요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딜리리움이 상대적으로 좀 덜 생기고 특히 레스피레이터리 서프레션이 다른 진정제 프로포폴이나 미다졸람에 비해서 덜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호흡 억제가 덜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위장관 내시경 시술에도 덱스메데토미딘이 연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스메데토미딘과 프로포폴을 비교를 해보았더니 확실히 이 덱스메데토미딘 그룹에서 하이폭시아는 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환자의 만족도도 덜하다. 하이폭시아가 덜해서 의사는 좀 만족했는데 환자의 만족도는 좀 덜하다.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프리세덱스는 프로포폴과 같이 그 온셋 타임이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대기 시간이 많고 하다는 게 클 것 같고요. 프로포폴은 신속하게 이제 깨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프로포폴만 덱스메데토미딘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 같고 ERCP라든지 혹은 조금 더 딥 세데이션 하는 경우에 다른 약제랑 콤비네이션 해서 사용하는 센터 정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자에서 소화기 내시경에 대한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안정 상태의 만성 호흡기 질환에서는 내시경은 매우 안전하고요. 특히 안정시 호흡 관련이 있거나 급성기인 경우 그 이득과 위험성을 고려해서 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호흡기 환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기저 산소 포화도가 낮을 경우 센터마다 많이 다른데 산소 적용을 고려
적용하고 내시경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자에서는 의식화 진정 시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좀 감량을 고려하게 되고요. 지속 정조보다는 필요시 추가 주입이 안전하겠습니다. 덱스메데토미딘은 호흡 억제는 덜하나 실제로 사용되는 데에는 좀 제한이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호흡기 질환자에서의 수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 병원에서 호흡기내과 프리오피 리스크에 대한 컨설테이션을 10개 넘게 이게 보는데요. 이제 프리오피 컨설테이션을 리플라이 할 때 고민이 됩니다. 이제 어떤 환자한테서 직접 그 환자를 피지컬을 하고 히스토리를 해야 될지, 또 그 의뢰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여러 랩들을 보고 폐 기능 검사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늘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은 2에서 19%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아텔렉타시스, 브론코스파즘, 뉴모니아, 기저, 호흡기 질환의 익세서베이션 등이 발생합니다.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펄머너리 컴플리케이션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호스피탈 랭스 오브 스테이가 길어지고 ICU 스테이도 길어지고 모탈리티도 증가한다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PPC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런 수술 후 호흡기 합병증 발생과 관련된 인자는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환자의 요소가 있을 거고요. 수술과 관련된 요소, 그리고 포스트옵 매니지와 관련된 요소가 있겠습니다. 언더라잉 호흡기 질환, 그리고 최근에 뉴모니아와 같은 레스피레토리 인펙션이 있었던 경우, 담배, 그리고 슬립 앰니아, 고령, 뉴트리셔널 스테이투스가 안 좋은 경우, 그런 요소가 있을 경우에 합병증이 잘 생기고요. 수술적 요소로는 어퍼 앱도미널 혹은 thoracic 서저리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인시전을 흉곽이나 상부 위장관에 인시전을 하면은 기침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서 수술 후에 시크리션을 잘 뱉지 못하고 딥브리딩을 못하면서 아텔렉타시스, 뉴모니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척추 마취에 비해서 전신 마취의 경우, 전신 마취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NM 블로케이드, 뉴로머스컬러 블로케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합병증이 많이 생기겠고요. 수술 후에 이모빌리제이션이 길어지는 경우, 페인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 등이 이 관련 인자가 되겠습니다. COPD 환자에서 수술 이후에 어떤 문제들이 생겼는지, 그리고 모탈리티, 모비디티가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본 연구를 보고 계신데요. 콜레시스텍토미, 아펜덱토미 등 소화기 개통 수술을 하셨던 환자한테서 이 명백히 COPD 환자한테서는 그렇지 않았던 환자에 비해서 모탈리티, 모비디티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좀 독특하다고 제가 봤었던 거는 이 아펜덱토미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렇게 된 거는 아펜덱토미 자체가 굉장히 세이프한 수술이고 모탈리티가 잘 생기지 않는 수술임에 비해서 전체 모수가 크기 때문에 그 중에서 COPD 환자 전신 마취를 통한 모탈리티가 발생했던 경우가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모탈리티가 애초에 많이 생길 수 있는 병들에서는 그 차이가 오히려 크지가 않았습니다. COPD 환자에서 복부 수술을, 소화기 수술을 했던 경우에 뉴모니아, 리인투베이션, 벤틸레이터 위닝이 안 됐던 그런 호흡기 관련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겼고, 다른 심장 관련 문제라든지 레날 페일리어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역시 COPD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서는 호흡기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이
수술과 종류와 무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 이제 COPD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포스트옵 유모니아는 1.7배, 리인투베이션도 1.5배, 벤틸레이터를 위닝 실패하는 경우가 1.4배 정도 리스크가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COPD 환자한테서 그러면은 중증도, 펑셔널 스테이투스 혹은 폐기능 검사상 FEV1의 정도가 몇 % 이상이면은 수술이 금기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복합적으로 수술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COPD가 이렇게 수술 이후에 호흡기 합병증을 많이 발생시키기는 하지만 고령 그리고 하트 페일리어보다 더 강력한 리스키 팩터는 아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식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자면은 천식 환자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은 기도 과민성으로 인해서 기관지 수축이나 후두 경련 그리고 COPD와 마찬가지로 무기폐렴이 천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금식 기간에도 흡입약제는 꾸준히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천식은 잘 조절되고 있는지, partly controlled, 부분 조절되고 있는지, uncontrolled, 조절 안 되고 있는지를 구별하게 되는데요. 이런 증상과 레스큐 메디신의 사용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는 조절이 잘 된 상태에 비해서 당연히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데요. 부분 조절이나 조절 안 된 상태에서 그 치료를 조절 상태로 만들고 수술을 하면 가장 좋겠으나 수술 종류에 따라서는 좀 빨리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레스큐 메디신을 사용하고 스테로이드, 숏액팅 베타2 아고니스트를 수술 전후에 사용하는 수술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병원마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의 경우에도 폐렴과 급성악화의 위험 요소가 되고요. 특히 가정산소를 사용하는 경우 수술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에는 현저히 이 포스트 오퍼러티브 레스피레이터리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수술 전 호흡기계 평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환자의 이런 언더라인 디지즈와 지금 호소하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환자가 몰랐던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기저의 호흡기 질환, 즉 에스마 COPD 같은 경우에 잘 조절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특별히 호흡곤란 등과 같은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에서는 체스트 엑스레이는 이제 다 촬영하게 되니까 촬영된 엑스레이는 반드시 리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폐기능 검사도 이와 비슷한데요. 특별히 폐 기저질환자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폐절제술의 경우에는 자녀 폐기능이 얼마나 될지를 평가해야 되므로 폐기능 검사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기저 상태 그리고 랩 밸류 등등을 모아서 이제 수술 후에 호흡기 관련 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생길 수 있는지 스코어로 만들었는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스코어는 이 아리스켓 스코어라는 걸 주로 사용해서 리포트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서전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low, intermediate, high risk 이렇게 구별해 주는 것을 이제 선호해서 이 밸류를 주로 사용해서 하는데요. 나이, 수술 전에 세츄레이션 정도, 그리고 최근에 감염 정도, 아네미아, 수술 인시전이 앱도멘이냐 아니냐, 그리고 수술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등 이머전시 수술이냐 아니냐 등을 컴포지트 스코어를 매겨서
그 점수로 환산하여 리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술 관련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교정 가능한 인자들이 있는데요. 수술 전에는 최소 8주 전에는 금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 확장을 위한 방법을 연습하고 가능하다면 인센티브 스파이로메트를 사용할 수 있겠고요. 수술 중에서는 가능한 마취 시간을 줄이고 뉴로머스큘러 블로커의 사용은 가능하면 피하고 그 수술 후에는 그 조기 보행 그리고 기침 격려로 인해서 그 시크레이션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L튜브의 사용을 불필요하게 루틴리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페인 컨트롤과 L튜브 사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페인 컨트롤은 수술 후에 심호흡 및 효과적인 객단 배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환자가 심호흡과 기침을 할 수 있으려면은 통증이 심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겠죠. 특히 따라서 흉곽과 상복부 수술에서는 페인 컨트롤을 더 신경 써주셔야 되는데요. 몇 가지 진통제 사용 방법이 있는데 에피듀랄 아날제지아와 파렌테랄 오피오이드를 사용한 연구를 보면은 에피듀랄 아날제지아가 파렌테랄 오피오이드에 비해서 수술 후 레스피레토리 페일러의 합병증이 더 적었다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에피듀랄 아날제지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이소 게스트릭 튜브를 루틴리 사용하는 것을 좀 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셀렉티브하게 사용한 경우하고 루틴리 사용한 경우에서 뉴모니아와 아텔렉타시스가 발생이 적었습니다. 좀 셀렉티브하게 사용한 경우에 보미팅과 앱도미널 디스텐전이 당연히 조금 더 많았는데 이렇다고 해서 뉴모니아 아텔렉타시스가 보미팅으로 인해서 많이 생기진 않아서 디컴프레션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 좀 셀렉티브하게 네이소 게스트릭 튜브를 사용하는 것을 여러 소사이티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자에서 수술 시에는 수술 후에 호흡기 합병증 발생의 위험 요소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만성 호흡기 질환, 최근의 호흡기 감염, 흉부 인시전 부위, 마취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통증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필요하고요. 천식과 COPD와 같은 호흡기 질환에서는 어큐트 스테이스가 아니라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가급적 수술하는 게 좋겠고 수술 전에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전에 없던 병이 발견된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의 급한 정도에 따라서 워크업을 먼저 할지 수술을 하고 워크업을 할지를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폐기능 검사는 호흡곤란이 있거나 기저호흡기 질환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 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호흡기 환자에서 시술과 수술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쭉 살펴봤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 오히려 호흡기나 심장질환 환자에서 수술과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호흡기 질환이 아닌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한테서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느꼈고 이런 호흡기 질환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시술, 필요한 수술을 이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 리스크 베네핏을 잘 고려하셔서 준비하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헌 교수님 아주 강의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말씀, 호흡기 합병증은 호흡기 환자에게 생기는 게 아니고 건강한 환자에서 생기는 거고 따라서 호흡기 질환을 핑계로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프로포폴로 사망한 환자들을 보시면은요, 건강한 30대 골프 선수도 있었고요, 고위 관료도 있었고요, 건강한 고위 관료도 있었고, 20살 청년도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주의하지 않고 약을 많이 썼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환자가 폐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폐합병증이 생긴 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들어온 거 하겠습니다. 폐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의 내시경을 하는 경우, 수면 내시경을 하는 경우 PFT의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내시경 하기 전에 PFT를 하는 경우는 드문데요. PFT가 되어 있는 환자들은 꽤 있습니다. PFT를 볼 때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주의를 해야 될지, FEV1을 봐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이병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강의에서 잠깐 언급을 한 내용입니다. 폐 기능의 어떤 지표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로 안 좋은 경우에는 내시경이 좀 위험하다, 그런 기준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똑같은 그러니까 COPD라고 하더라도 지금 잘 조절된 상태인지, 아니면은 환자가 최근에 익서저베이션이 있었던 환자라든지, 그런 현재 환자의 증상과 어떤 피지컬 이그잼을 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 폐기능 수치로 내시경 시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은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폐 기능이 아무리 나빠도요, 수치가 아무리 나빠도 위내시경은 할 수 있거든요. 하다가 조금 안 좋다 그럼 빼면 되는 게 위내시경입니다. 폐 기능이 나쁘다고 위내시경 못하는 법은 없다. 내시경이 들어가기 전부터 호흡을 못 하시는 분은 있어도 내시경이 들어가서 호흡을 못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가 저의 경험입니다. 그래도 그 FEV1을 해석할 때는 FEV1의 퍼센트를 보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그 앱솔루트 수치, 예전에 뭐 0.7, 네. 0.9, 1.0 리터 퍼 미니트 요거를 얘기하기도 하고 예. 퍼센트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예. 우리가 하나만 본다 그러면 퍼센트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수치를 보는 겁니까? 예. 퍼센트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퍼센트가요? 네. 이유가 무엇이죠? 똑같은 앱솔루트 밸류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에서는 정상 예측치와 비교했을 때에는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고령의 환자에서는 고령 평균치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네. 젊은 사람에서는 노인에 비해서는 앱솔루트 밸류는 좋아도 정상 평균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네. 수치보다는 퍼센트를 보는 게 좋겠다. 에이지, 섹스 고려가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펄스 옥시미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90 이상은 늘 안전한 것일까요? 예를 들면 평소에 세츄레이션이 98, 100%였던 사람의 내시경을 하는 과정에서 90%로 10분, 20분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예, 통상 90% 이상이 유지가 되면은 전혀 시컬레 없이 내시경 하실 수가 있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아까 제 아티클을 보면서 초기에 잠깐 떨어지는데요. 특히 이니셜 세츄레이션이 94%가 안 된 경우에는 초기에는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야말로 내시경이 초기에 인설션 되면서 잠깐 앰니아가 되면서 떨어지는 거고, 추후에 떨어지는 거는 세데이션이 깊어서 떨어지는지 아닌지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면 내시경 시술 시 30분 이상의 내시경 시술이 예상될 때 COPD 환자에서 타겟 옥시젠 세츄레이션은 어느 정도를 타겟으로 네이잘 옥시젠을 공급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중증 COPD면은 이제 FEV1이 보통 50% 이하
예측치의 50% 이하를 중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루미에서 세츄레이션이 94, 93%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네이잘 O2를 공급하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권유드리고요. 세츄레이션 타겟은 90% 이상은 되도록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98, 100%였던 사람도 90% 이상이 타겟이고 평소에 93, 94%였던 사람도 90%가 타겟인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90% 이하로 떨어지면 하이포ක්시아가 올 수 있기 예, 그 인저리가 인저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세츄레이션이 98, 100이어도 90, 베이스라인이 93이어도 90. 예, 네, 좋습니다. 산소를 써가지고 혹시 톡시서티는 없습니까? 과거에 COPD 환자들 산소를 주면 오히려 호흡 드라이브가 줄어들어서 하이퍼캐프니아가 되고 오히려 나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시비어 COPD인 경우에 CO2 나르코시스, 즉 산소 레벨에 의해서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가 유지되는 환자한테서 산소를 많이 주면은 레스피레이터리 드라이브가 떨어져서 CO2가 차는 나르코틱 상태가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막으려면은 과도한 산소를 주는 거를 좀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산소라는 거는 98, 99% 이렇게 세츄레이션을 올리면은 그럴 수가 있고요. 따라서 90% 이상만 되는 경우에는 CO2 나르코시스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시경할 때 90%를 타겟으로 약간의 산소를 주는 것은 나르코시스하고는 무관하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근 내시경학회에서는 진정 내시경을 하는 모든 환자에서 항상 네이잘 카뉼라를 통해서 산소를 주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아직은 가이드라인에 언급은 되어 있어 않으나 조만간 가이드라인에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요. 그냥 모든 스테이션 환자에서 네이잘 카뉼라를 이용해서 산소를 주는 전략, 뭐 네이잘 카뉼라라는 게 기껏해야 뭐 1,000원 내지 2,000원 하는 기구이긴 합니다만 그런 전략이 과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환자의 이제 세이프티가 갈수록 이제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환자가 세츄레이션이 떨어지는 경우를 100%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산소를 준비를 해놓고 하자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바로 하이폭시아가 측정이 됐을 때에 산소를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미 산소를 준비하고 하는 거랑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환자에서 유니버설하게 산소를 주는 것은 사실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1,000원, 2,000원 하지만 네이잘 카뉼라를 수가도 주지 않고 그냥 모든 환자에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도 일정 부분 폭력에 가깝거든요. 공짜도 아닌 물건을 모든 환자에서 써라. 돈은 못 준다. 그것도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사실 산소를 드릴 때에는요. 내시경을 시작할 때 드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1분 전에 네이잘 캐뉼라로 산소를 4 내지 6분 정도 4 내지 6리터로 1분 정도 투여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5번 정도 심호흡을 하고 난 다음에 스테이션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산소를 즉각 드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든 상태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시술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회 입장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고 학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즉각 그 가이드라인에 따를 생각입니다만 그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전에 그 비용 부분 그리고
또 그린 엔도스코피 있지 않습니까? 요즘 내시경을 하면서 일회용 물건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내시경을 하면 할수록 지구가 더러워지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그것도 좀 고려해서 결정해 주십사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기관지 천식 환자의 수면 내시경 위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COPD 중에서 기관지 천식, 특별히 천식 환자들은 더 위험한 점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내시경의 경우도 네, 위내시경 네. 경우에요. 그 COPD랑 조금 다른 점은 그 브론코 스패즘 혹은 레린지알 스패즘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리도케인을 주고 드물게 레린지알 스패즘이 문제가 됐었던 그런 증례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환자들도 보면은 기존에 에스마가 있었는데 치료를 잘 안 했거나 조절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내시경을 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천식 환자에서 급히 내시경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테니까요. 충분히 치료를 하고 상태가 안정된 상태에서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응급내시경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끔 걱정된 일도 있으나 천식이 컨트롤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 없을 거다라고 얘기 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짧은 코멘트만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병헌 교수님 강의에도 나왔는데 2016년 프로포폴 가이드라인에서 20-20 룰 언급됐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초 이상의 간격을 두고 20ml씩만 투여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게 2016년 가이드라인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이드라인 만드는 작업에 살짝 이제 구경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초안 2015년 안에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초기 투여 용량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용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빠지고 20-20 룰만 남은 게 2016년 발표된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발표된 가이드라인도 베스트는 아니고요. 의료와 많이 타협한 결과다. 따라서 적어도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프리세덱스는 연구 단계입니다. 아직 실제로 프리세덱스를 진정 내시경, 위장관 내시경의 진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헌 교수님,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